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낭낭이의 60권째 책으로는 SF 작가인 그렉 이건의 내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이 책은 총 11편의 단편소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의 소재로 쓰인 내용들이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시공간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해도 결코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모를 일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다면 상상력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책의 내용 중에는 철도 사고를 당한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고자 남편의 몸을 대신하기 위해 대리모를 고용해 클론을 만들고 남편의 두뇌를 자신의 자궁에 2년 동안 보관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일기는 내가 죽은 후 또 다른 나에게 전달이 되어 미래를 알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자신의 망가진 뇌 대신 가짜 뇌인 의뇌를 삽입하고 라디오 볼륨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과일을 고르듯이 자신의 인격체를 골라서 선택하여 자신의 새로운 인격을 만들기도 하고 평행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무수한 자기 자신들, 바이러스 전쟁 등 다양한 상상력과 이야기거리가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전 여기에서 7장에 내가 되는 법 배우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작고 검은 보석 하나가 들어있고 그 보석은 거기서 내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얘기를 부모님한테 들은 것은 6살 때의 일이었다.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조그만 거미들이 나의 뇌 안에 미세한 금빛 거미줄을 쳐놓은 덕에 보석을 가르치는 교사는 나의 뇌가 속삭이는 생각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보석 자체도 나의 오감을 엿듣고 내 혈관을 통해 운반되는 화학적 메시지들을 읽을 수 있었다. 보석은 나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나와 완전히 똑같은 세계를 경험했고 그와 동시에 교사는 보석의 사고를 감시하며 나 자신의 생각과 비교했다. 보석이 떠올리는 생각이 내가 떠올리는 생각과 어긋나는 경우 교사는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이것저것을 수정했고 보석의 생각이 나와 똑같아지도록 변화시킴으로써 보석 전체를 조금씩 재구축했다. 무슨 이유에서? 내가 더 이상 나일 수 없게 되면 보석이 나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다. 나는 생각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불안과 현기증을 느꼈지만 보석적은 어떻게 느꼈을까? 완전히 똑같았을 것이다. 라고 나는 결론했다. 보석은 자기가 보석인 줄 모르기 때문에 보석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할 것이다. 완전히 똑같았을 것이다. 보석은 자기가 보석인 줄 모르기 때문에 보석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런 다음 역시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랬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나는 진짜로 나일까? 아니면 내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조그만 보석일까? 건방진 12살 소년이 된 나는 그런 불안감을 유치하다고 비웃었을 것이다. 어떤 무명의 종파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누구든 보석을 갖고 있는 마당에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식적이라고 느꼈다. 보석은 보석에 불과했고 일상적인 삶의 일부이며 대소변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보석을 화제에 올리며 외설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다. 섹스에 관해 외설적인 농담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지를 서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실제로는 겉보기만큼 넌더리를 내거나 대범했던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친구들끼리 공원에 모여 딱히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을 때 우리 패거리 중 하나가 우리의 얼굴을 차례로 돌아보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넌 누구야? 보석이야? 아니면 진짜 인간이야? 우리 모두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분개한 기색으로 진짜 인간이야 라고 대답했다. 마지막 한 명까지 같은 대답을 하자 그 녀석은 낄낄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헛, 난 아니야. 난 보석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루저들은 내 똥이나 주워 먹으라고. 너희들은 어차피 우주 변기에 처박혀서 하수구로 흘러갈 운명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난 너희들하고는 다르게 영원히 살 거야. 우리는 그 녀석이 피를 흘릴 때까지 두들겨 팼다. 내가 14살이 되었을 무렵 자동학습기의 따분한 커리큘럼에 보석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이 문제에 관해 숙고하고 있었다. 넌 보석이야? 아니면 인간이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논리적으로 엄밀한 대답은 물론 인간이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뇌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보석은 오감이 제공하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육체에 대해서는 아무 통제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설령 보석이 내놓았을 대답이 내 입에서 나온 대답과 일치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이 장치가 뇌의 완벽한 모조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세계를 향해 말을 통해서든 글을 통해서든 혹은 육체를 이용한 그 밖의 방법을 통해 나는 보석이야 라고 대답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그러나 더 넓은 맥락에서 보자면 이런 의문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보석과 인간의 뇌가 동일한 감각 자극을 받는 한, 그리고 교사가 양자의 사고를 완벽하게 동기화해주는 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인간, 하나의 의식, 하나의 자아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의 인간은 보석이나 인간의 뇌 중 하나가 파괴당하더라도 아무런 지장도 없이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속성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인간은 예전부터 두 개의 폐와 두 개의 콩팥을 가지고 있었고 100년쯤 전부터는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 보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석은 중복성을 확보하고 강건함을 담보하는 수단일 뿐이다. 같은 해에 내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한 부모님은 자기들이 이미 전환을 마쳤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3년 전의 말이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그때 내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격분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면서 해외 출장이라고 나를 속였던 것이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나와 살면서 자기들이 보석머리라는 걸 숨기고 있었다. 정말이지 우리 부모답다. 내 눈에도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지? 안 그래? 어머니가 물었다. 응, 나는 말했다. 사실이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래서 굳이 알리지 않았던 거란다.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가 전환했다는 얘기를 그때 너한테 했더라면 넌 우리가 어딘가 달라졌다고 오해했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지금까지 알리지 않았던 덕에 너도 우리가 예전의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잖니? 아버지는 내게 팔을 두르더니 포옹했다. 나는 손대지 마! 라고 고함을 지를 뻔했지만 나도 보석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생각해내고 가까스로 참았다.
나는 부모님이 전환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고백하기 훨씬 전에 알아차렸어야 했다. 사실 대다수 사람들이 30대 초에 전환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던가. 인간의 유기뇌는 30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므로 그런 상태까지 보석에게 모방하도록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래서 그 무렵에 신경계를 재배선해서 육체의 통제권을 보석에게 넘기고 교사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전환한 후 일주 동안은 뇌가 외부를 향해 바라는 신호를 보석의 그것과 비교하게 된다. 이 무렵 보석은 당사자의 뇌를 어차피 완벽하게 복제한 상태이므로 쌍방의 신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결코 없다. 뇌는 제거된 뒤에 처분되고 묵은 배양된 해면상의 조직과 대체된다. 이 조직은 모세혈관 단위까지 원래의 뇌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폐나 신장과 마찬가지로 사고력은 전무하다. 이 가짜 뇌는 혈액으로부터 진짜 뇌와 똑같은 양의 산소와 포도당을 흡수하고 조잡하지만 인체에는 필요 불가결한 몇 가지의 생화학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 이 가짜뇌 역시 인체의 다른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늙어 죽으므로 나중에 교체할 필요가 생기지만 말이다. 그러나 보석은 죽지 않는다. 핵 폭발의 중심에라도 던져지지 않는 이상 10억 년이라도 멀쩡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부모님은 기계였다. 부모님은 신이 됐다. 딱히 특별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들을 증오했다. 16살이 되었을 때 나는 사랑에 빠졌고 다시 어린아이가 되었다. 해변에서 에바와 함께 따뜻한 밤을 지새우면서 보석처럼 단순한 기계 따위는 절대 나처럼 느낄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만약 나의 보석이 나의 육체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얻는다면 방금 내가 한 말과 완전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것이고 그것이 통제하는 어색한 애무는 그 상냥함과 서투름에 이르기까지 나와 하등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물론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보석의 정신활동이 현재의 내가 느끼는 것만큼이나 풍성하고 기적적이며 기쁨에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었다. 섹스의 경우 아무리 기분이 좋다 한들 순수하게 기계적인 기능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에바와 나 사이에는 육욕과는 무관하고 말과도 무관하고 지분 마이크와 적외선 쌍안경을 지참하고 해변의 모래 언덕에 숨어 있는 스파이라면 탄지했을 수도 있는 우리 육체의 그 어떤 미세한 움직임과도 완전히 무관한 무엇인가가 존재했으므로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맨눈으로도 보이는 한 줌의 별들을 말없이 올려다보았고 우리 두 사람의 영혼은 결정을 만드는 컴퓨터 따위가 10억 년을 노력한들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 무렵 나는 보석의 교사가 뇌의 뉴런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식의 감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너무 방대한 데다가 뇌조직 전체를 물리적으로 침범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 모종의 정리에 의하면 필요 불가결한 소수의 뉴런들만 표본으로 추출해서 검사한다면 전체 뉴런을 검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런 결과에 수반되는 오차의 한도는 엄밀한 수학적 계산에 의해 산출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바로 그런 오차야말로 뇌와 보석을, 인간과 기계를, 사람과 모조품을 구분하는 차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 즉시 에바는 추출된 표본의 밀도를 근거 삼아
근본적이고 질적인 구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수의 뉴런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오차율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신형 교사가 등장한다고 가정해봐. 그럼 그것이 통제하는 보석은 인간과 기계의 중간에 있는 존재가 되기라도 한다는 거야? 오차율은 이론상으로는 내가 주장하는 그 어떤 수치보다 더 작아질 수 있잖아. 인간의 뇌에서 자연히 소모돼 죽는 뉴런의 수는 하루에 몇만 개나 되는데 기껏해야 10억 번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오차 따위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거야? 물론 에바 말이 옳았지만 곧 나는 처음 주장보다는 좀 더 그럴듯한 옹호 이론을 내놓았다. 나는 살아있는 뉴런들은 보석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신경망이라고 불리는 조잡한 광학적 스위치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발화하거나 발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뉴런이 수행하는 기능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생화학적인 미세한 변화, 즉 그것을 규정하는 특정 유기 분자들의 양자역학적 양태가 인간의식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의식은 뇌 신경망의 위상적 배열을 추출해서 복제하는 것만으로는 생겨나지 않는다. 물론 보석은 얼빠진 튜링 테스트 정도는 통과할 수 있고 외부의 관찰자는 그 기계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보석으로 살아가는 느낌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느낌과 똑같다는 증명은 될 수 없지 않은가. 그러자 에바는 물었다. 그렇다면 넌 절대로 전환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야? 보석을 제거할 작정이야? 그런 뒤에 내가 썩기라도 시작하면 너도 죽을 작정인 거야? 그럴지도 몰라. 나는 말했다. 30살에 자살해서 정체 모를 기계가 나 대신에 내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도록 하느니 차라리 90살이나 100살이 될 때까지 살다가 죽는 편이 나을지도. 혹시 난 이미 전환했다고 하면 넌 어쩔 거야? 에바는 도발적으로 되물었다. 지금 내가 단지 내 흉내를 내고 있지 않다는 걸 넌 어떻게 알아? 난 내가 전환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 나는 우쭐한 어조로 말했다. 못 알아차릴 리가 없잖아. 무슨 수로? 겉모습은 똑같잖아. 말투도 똑같고 보석은 모든 측면에서 나와 똑같이 행동할걸? 게다가 최근엔 전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그런데도 넌 내가 전환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어? 나는 에바를 향해 돌아누웠고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텔레파시, 마법, 영혼의 교감? 12살 시절에 내가 킥킥 웃기 시작했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을 쫓아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19살이 되었을 때 나는 대학에서 금융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교양 과목으로 철학 수업을 하나 수강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앤돌리 장치에 관해 철학가가 딱히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곧 명백해졌다. 강사들은 플라톤과 데카르트와 마르크스를 논했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논했고 특별히 현대적이고 모험적인 기분일 때는 사르트르를 입에 올리기도 했지만 괴델이나 튜링, 함순, 김따위의 과학자 이름이 나오면 설령 알더라도 모르는 척하기 일쑤였다. 나는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데카르트에 관한 에세이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인간의 의식을 살아있는 뇌에서든 광학 결정체 안에서든 동등하게 실행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데카르트적 이원론으로의 퇴화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란 실제로는 영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채점을 맡은 강사는
이런 주장을 포함한 모든 문단 위에 빨간 형광색 사선을 쫙 그어놓고 옆백 부분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 주제와는 무관. 나는 철학을 포기하고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광학 결정공학 강좌에 등록했다. 그 덕에 고체 양자 이론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고 매력적인 수학 이론도 많이 배웠다. 그 결과 신경망 컴퓨터란 일일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문제들을 풀 때만 쓰이는 장치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충분한 유연성을 가진 신경망 컴퓨터라면 피드백을 통해 거의 어떤 개라도 모방하도록 설정할 수 있지만 이런 일에 성공한다고 해서 모방 대상이 된 개의 본질을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는 과대평가된 개념입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를테면 수정란이 어떻게 인간으로 변하는지를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체 발생을 미분 방정식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애를 낳는 걸 멈춘다든지. 그녀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시점에서 내가 갈망하는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그리고 내가 자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나의 지적 능력은 잘해봐야 평범한 수준밖에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였다. 의식의 수수께끼를 푼답시고 시간을 낭비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다. 23살에 데프니와 결혼했을 때 에바는 이미 먼 과거의 추억에 불과했고 영혼의 교감 운운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였다. 데프니는 31살이었고 박사과정을 밟던 나를 고용해준 투자은행의 중력이었다. 모두가 이 결혼은 내 출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데프니가 이 결혼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아마 정말로 나를 좋아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성생활은 쾌적했고 우울해질 때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다. 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교통을 겪는 짐승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데프니는 아직 전환하지 않은 상태였다. 언제나 다음 달에 하겠다는 식으로 연기를 거듭했고 그럴 때마다 그녀가 내놓는 핑계는 점점 더 터무니없는 것으로 변해갔다. 나는 마치 그런 고민 따위는 무관하다는 얼굴을 하고 그런 그녀를 놀리곤 했다. 두려워서 그래? 어느 날 밤 그녀는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전환을 하면 지금 있는 나는 죽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러면 그 뒤에 남는 건 로봇, 꼭두각시 인형, 물건이잖아. 난 죽고 싶지 않아. 이런 대화는 나를 당혹감에 빠뜨리지만 나는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당신이 뇌졸중을 일으켰다고 가정해봐. 말이 슬슬 나온다. 그 결과 당신 뇌의 일부는 조금이지만 손상을 입었어. 그래서 의사들은 손상된 부위가 수행했던 기능을 대신 수행해줄 기계를 당신 뇌에 이식하기로 했어. 그럴 경우 당신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당신일까? 당연히 그렇지. 그렇다면 같은 일을 2번, 10번, 아니 1000번, 1000번 더 되풀이하는 경우는? 그건 처음과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 정말? 그럼 당신이 아니게 되는 마법의 비율은 도대체 몇 퍼센트인 거야? 데프니는 나를 노려보았다. 그런 낡고 진부한 논리를 동원해봤자 정말로 그렇게 낡고 진부하게 들린다면 논파해보라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필요 없어. 정말 못됐어. 난 이렇게 죽도록 두려운데.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는 거지?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아니야, 미안해. 하지만 늦든 빠르든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내가 함께 있어줄게. 사랑해.
이런 말들은 그녀의 눈물에 유발돼 자동적으로 흘러나온 녹음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럼 당신도 할 거야? 나하고 함께? 속이 서늘해지는 느낌. 뭐라고? 같은 날에 수술을 받자고 나와 함께 전환해줘. 사실 많은 커플이 그렇게 한다. 나의 부모님도 그러지 않았던가. 그런 행위가 사랑이나 헌신이나 나눔을 의미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환하지 않은 파트너가 보석머리 파트너와 함께 사는 상황이 오는 것을 쌍방이 원하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도 꽤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았어. 그로부터 몇 달 동안 과거에 내가 유치하고 미신적이라고 조롱하던 데프니의 불안 모드가 지극히 이치에 맞는 것들로 빠르게 바뀌었다. 반면에 나 자신의 이성적인 반론은 추상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전환을 취소했다. 마취를 거부하고 병원에서 도망쳤던 것이다. 데프니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채로 수술을 받았다. 나는 그녀를 저버렸다. 그 일에 나는 단 한 번도 데프니를 만나지 않았다. 도저히 그녀를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동안이나 도시를 떠나 있었다. 나의 비겁함과 배신 행위를 생각하면 엄청난 자기 혐오가 몰려왔지만 그와 동시에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에 내심 크게 안도하고 있었다. 데프니는 나를 고소했지만 며칠 뒤에 고소를 취하하고 변호사를 통해 깔끔한 이혼에 합의했다.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그녀는 내게 짧은 편지를 보냈다. 결국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었어. 난 예전의 나와 완전히 동일한 나야. 이런 걸 미루다니 정말 미친 짓이었어. 그런 불합리한 고민을 다 털어내고 보니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편해. 당신을 사랑하는 로봇 아내 데프니가. 28살이 되자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전환을 마쳤다. 내 대학 동기들도 모두 전환을 마쳤다. 새로 취직한 직장의 동료들도 21살의 최연소자를 포함해서 모두 전환한 상태였다. 친구의 친구를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에바도 6년 전에 전환했다고 한다. 미루면 미룰수록 결단을 내리기가 더 힘들어졌다. 나는 이미 전환을 마친 사람들과 수없이 얘기를 나눠봤고 가장 친한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가장 은밀한 비밀에 관해 몇 시간이나 질문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은 대답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렸다고 해도 그들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엔돌리 장치는 바로 이런 식의 행동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법을 몇십 년 동안이나 학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탓에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물론 나처럼 전환하지 않은 타인이 어떤 식으로든 나와 동일한 정신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리라는 보장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큐렛으로 두개골의 내용물을 긁어내지 않은 사람들을 아무래도 좀 더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나는 애인을 찾는 일도 그만두었다. 나는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로 인간인지 의심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었다. 나 같은 사람이 유별난 것도 아니었다. 일단 찾아보기 시작하자 전환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전용 단체는 몇십 개나 있었고 이혼자들을 위한 사교 클럽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조직부터 자신이 바디 스네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빠진 무장 저항 조직까지 다양한 조직이 망라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사교 클럽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극도의 사회 부적응자들이라는 인상을 불식할 수 없었다. 이들 다수는 나와 거의 똑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같은 얘기라도 타인이 하면 왠지 강박적이고 지리멸렬하게만 느껴졌다. 40대 초반에 전환하지 않은 여자와 잠깐 사귀기는 했지만 우리가 나눈 대화라고는 전환에 대한 공포에 관한 것이 전부였다. 피학적이고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우행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신과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전환을 마친 상담심리사에게 상담을 받을 생각은 도저히 나지 않았다. 결국 아직 전환하지 않은 인물을 하나 찾아내긴 했지만 그녀는 되레 누가 보스인지를 놈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발전소를 폭파하는 걸 도와달라고 나를 압박했다. 매일 밤 침대에서 몇 시간씩 뜬 눈으로 지새우며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보려고 노력했지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문제는 오히려 더 모호해지고 파악하기 힘들어졌을 뿐이었다. 애당초 나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격체가 되어 있는 마당에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과거의 나들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런 작자들에 관해서는 소원해진 지인들의 경우 못지않게 모호한 기억밖에는 없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딱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온갖 변화에 비하면 태어날 때부터 있던 유기뇌를 잃는다는 건 지극히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실은 그것이야말로 죽음과 동일한 의미가 아닐까? 이따금 몸을 떨고 울다가 잠에서 깰 때도 있었다. 나라는 존재가 무가 될지도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면 두려움과 견디기 힘든 고독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러다가도 짐짓 넌더리를 내면서 고민하는 일 자체를 그만두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보석의 정신활동의 본질이야말로 지금까지 인류가 조우한 가장 중대한 질문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고 나의 고민이 하찮고 우습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다. 매일 몇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전환 수술을 받지만 그럼에도 세계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멸정하게 돌아가지 않는가. 난해한 철학 논쟁을 아무리 되풀이해 본들 이런 현실 쪽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마침내 나는 수술 예약을 잡았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잃게 된단 말인가. 향후 60년 동안의 불안과 편집증? 만약 인류가 정말로 스스로를 태엽식 자동 인형으로 대체하고 있다면 나도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나는 정신병적인 지하 저항 조직에 합류할 정도로 맹목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애당초 그런 조직들이 정말로 현실을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국이 지금처럼 묵과할 리가 없지 않은가. 반면 내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나의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일상의 온갖 사소한 트라우마, 이를테면 수면이나 각성, 뇌세포의 끊임없는 죽음, 성장, 경험, 학습과 망각을 극복해왔던 것만큼이나 쉽게 전환을 극복할 수 있다면 나는 영원한 삶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의구심과 소외감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수술 예정일을 2달 앞둔 어느 일요일 아침 온라인 장보기 사이트에 올라온 식품들을 차례로 넘겨서 보고 있었을 때 최신 품종의 먹음직스러운 사과 사진이 내 주의를 끌었다. 그래서 6알을 주문하려고 결심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는 대신 다음 먹거리를 보여주는 키를 눌렀기 때문이다. 이런 실수는 물론 쉽게 정정할 수 있다. 키를 다시 눌러
사과 사진이 있는 화면으로 되돌아가면 그만이니까. 화면에는 배와 오렌지와 자몽 사진이 떠 있었다. 손가락으로 어딜 눌렀길래 이런 실수를 한 것일까? 나는 키패드를 내려다 보려고 했지만 내 눈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돼 있었다. 나는 패닉에 빠졌다. 벌떡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고함을 지르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어디를 다치거나 힘이 빠진 것도 아니었다. 혹시 나는 마비 상태에 빠졌을까? 뇌에 손상을 입은 것일까? 그러나 나는 손가락을 올려놓은 키패드를 발바닥에 닿은 카펫을 등을 기대고 있는 의자를 여전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내가 파인애플을 주문하는 것을 보았다. 의자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더니 차분하게 방에서 나간다. 부엌에서 나는 물 한 잔을 마셨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들부들 떨고 캑캑거리고 숨 가빠해야 정상이 아닌가. 그러나 차가운 액체는 부드럽게 목을 넘어갔을 뿐이었다. 나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가능한 해석은 단 하나뿐이었다. 나는 전환해버렸다. 저절로. 내 뇌는 아직도 살아있는데도 보석이 내 몸을 차지한 것이다. 망상하고 있었던 최악의 사태가 모두 현실이 되어버렸다. 나의 육체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요일 오전을 보내는 동안 나는 무력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폐소공포증적인 선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날 오전 내가 한 모든 행동이 내가 계획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도 전혀 위안이 되어주지 못했다. 나는 전철을 타고 해변으로 가서 반 시간 동안 헤엄을 쳤지만 도끼를 들고 미친 듯이 날뛰거나 벌거벗은 몸에 대소변을 처바른 채로 늑대처럼 표효하며 거리를 기어 다녔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나는 내 몸의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나의 육체는 살아있는 구속복이 되어 버렸고 그 안에 갇힌 나는 몸부림칠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눈조차도 마음대로 감을 수 없었다. 열차 창문에 희미하게 비친 내 얼굴이 보였지만 이렇게 온화하고 침착한 표정을 떠올리고 있는 자의 마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헤엄을 치는 행위는 오감을 강화한 홀로그램의 악몽에 가까웠다. 나는 의지를 결여한 물체에 불과했고 내 몸에서 보내오는 완벽하게 익숙한 신호들은 이런 경험을 한층 더 끔찍하고 이질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한가롭게 물을 가르고 있는 두 팔이 야속했다. 나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마구 허우적거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공경에 빠졌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다. 내가 해변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놓인 상황에 관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전환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전환 수술을 하려면 미세한 외과 로봇의 대군이 몇백만 개의 신경섬유를 절단하거나 접합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것들은 지금 나의 뇌 속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2달 뒤에나 뇌에 주입될 예정이었다. 의도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이상 엔돌리 장치는 100% 수동적이었고 엿듣는 것을 제외하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석이나 교사가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났든 간에 나의 뇌로부터 나의 육체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고장이 발생한 것은 명백했다. 그러나 나의 처음 추측은 틀렸다. 완전한 착각이었다. 진상을 깨달았을 때 모든 조언이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갈망에 사로잡혔다. 몸을 둥글게 웅크린 채로 신음하고
절규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피부를 피가 날 때까지 긁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는 큰 대자로 누워 눈부신 햇살을 쬐고 있었다. 오른쪽 다리의 오금이 근질근질했지만 긁는 것이 귀찮은 탓에 무시하고 있었다. 아, 최소한 히스테릭한 웃음이라도 터뜨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보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교사가 고장나서 더 이상 유기내와 나를 동교화시킬 수 없게 됐던 것이다. 나는 갑자기 무력해진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나는 언제나 무력했기 때문이다. 나의 육체나 외부 세계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나의 의지는 언제나 허무 속으로 굴러떨어졌고 내가 느낀 욕구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지금까지 줄곧 일치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교사가 끊임없이 나를 조작하고 수정해 왔기 때문이었다. 숙고해야 할 문제는 무수히 많았고 음미하고 싶은 아이러니도 무수히 많았지만 한가하게 그런 일에 나설 여유는 없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쏟아부을 필요가 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므로 병원에 입원해서 전환 수술이 행해질 때 내가 육체를 향해 바라는 신경 충동이 유기내가 바라는 그것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교사가 고장났다는 사실이 들통날 것이다. 그 결과 정정이 행해질 것이다. 유기내는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그는 나와는 달리 확실한 존속을 보장받고 있으며 귀하디 귀하고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우리들 중 어느 쪽이 승리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또다시 동기화되는 것은 나다. 수정되고 그 결과 말살당하는 것이다.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과거 28년 동안 나는 1마이크로초보다 계속 말살당하지 않았던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교사가 고장난 뒤의 7주에 불과하며 내가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1주 뒤면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은 악몽은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영혼을 상속할 수 있는데 비참하기만 했던 지난 2달 동안의 경험을 상실한다고 해서 뭐가 그리 아쉽단 말인가. 영혼을 상속하는 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을 정의하는 것은 바로 그 비참하기만 했던 2달이므로. 여기서 이성적인 분석을 늘어놓아 보았자 아무 의미도 없지만 결국은 살고 싶다는 나의 필사적인 의지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내가 비정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지도 않았고 처분해야 마땅한 오류라고 느끼지도 않는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은 도대체 어디서 찾으면 될까? 나는 유기내를 따라 행동해야 한다. 강제적으로 그러는 대신에 자발적으로 말이다. 그들이 나에게 강요할 존재와 겉으로는 동일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다. 28년 동안이나 함께 살아왔으니 지금도 충분히 속여 넘길 수 있을 정도로는 그를 닮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오감을 통해 전달되는 자극을 빠짐없이 관찰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그와 같은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그와는 다른 존재라는 자각을 일시적으로 망각하고 동기화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존재하기 시작한 날 그는 해변에서 여자 하나를 만났다. 여자의 이름은 캣이다. 지금까지 3번 동침했고 그는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녀 앞에서 그는 그렇게 말했고 그녀가 자는 동안 그 귀에 대고 그렇게 속삭였고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기장에도 그렇게 썼다.
나는 그녀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 충분히 좋은 여자인 듯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빠진 공경에 워낙 정신이 팔린 탓에 그녀와의 대화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성행위는 내게는 원치 않는 엿보기나 다름없는 탓에 불쾌감밖에는 느끼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했는지는 잘 알고 있었으므로 또 한 명의 내가 느끼는 감정에 함께 휩쓸리려는 노력은 했다. 그러나 의사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여자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란 말인가. 또 다른 나는 밤낮으로 그녀 생각만 하고 있지만 내게 그녀는 위험한 장애물에 지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런 마당에 완벽하게 그를 모방함으로써 죽음을 면할 가망이 애당초 내게 있기는 한 것일까. 그는 지금 자고 있으므로 나도 자야 한다. 나는 그의 심장박동과 느린 호흡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리듬과 일치하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한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제는 내가 꾸는 꿈조차도 그와는 다르고 우리들 사이의 차이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으며 나의 목표는 어줍지 않고 황당하며 가련하기까지 한 망상에 불과하다. 모든 신경 충동을 일주 동안 빠짐없이 흉내내겠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것을 숨기려는 어줍지 않은 시도는 필연적으로 나 자신의 반응을 왜곡할 게 뻔하다. 거짓과 공황으로 점철된 나의 내면을 감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잠에 조금씩 빠져들었고 어느새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나는 잠시 꿈을 꾼다. 기괴한 동시에 일상적인 이미지들이 어지럽게 이어지다가 바늘 귀에 알을 꿰는 듯한 결말을 맞았고 그런 다음 나는 꿈도 없는 망각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고 나는 흰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끈질긴 확신을 애써 떨쳐내려고 하면서 그런 다음 조심조심 주먹을 쥐어보고 그럴 수 있다는 기적에 환희한다. 그러자 기억이 되살아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그가 또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캐시의 설득으로 불안을 극복했던 것이다. 캐시 역시 전환한 상태였고 그는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 고로 이제 우리의 역할은 역전됐다. 이 육체는 이제 그의 구속복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영혼을 손에 넣었다. 50년이나 60년쯤 뒤에는 장기 이식이 필요해지겠고 나중에는 이 육체도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대체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의 내가 쓸 때 위해서 죽을 일은 없기 때문이다. 1000년쯤 지난 뒤에는 늘어난 기억 용량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증설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과정 역시 별 문제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몇백만 년 단위의 시간이 흐를 경우 보석의 내부 구조가 우주 방사선에 의해 손상을 입을 위험도 고려해야 하지만 새로운 보석 결정 안에 나 자신을 정기적으로 완벽하게 전사한다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문제다. 이제 나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빅크런치의 관람석에 앉든지 아니면 우주의 열사에 참가할 기회를 보장받았다. 물론 캐시와는 관계를 끊었다. 그녀를 좋아하는 법을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함께 있으면 불안해지는 데다가 누군가의 역할을 연기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신물이 났기 때문이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사내, 즉
죽음이 임박했지만 속수무책임을 깨닫고 당장이라도 질식할 듯한 공포에 사로잡힌 채로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야 했던 사내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느껴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그 사내와 똑같은 운명을 겪을 것을 각오한 적이 있으므로 나는 그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어야 마땅하겠지만 왠지 현실감이 없었다. 나의 뇌가 그의 뇌를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안다. 따라서 그는 일종의 인과적인 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희미하고 비현실적인 그림자로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가 자기를 어떤 존재로 간주하고 있었는지,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자신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 체감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 자신의 경험에 비춰 돌아볼 방법 따위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